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아직은 경기도 살아나고 주가도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골디락스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오르는 모습들을,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잘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동안 눌려있던 빅테크들이 크게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임에 따라 시장 지수 전체 성장폭은 좀 더 커졌습니다. 애플이 3.29%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65% 상승, 아마존이 4.57%, 구글이 5.36%, 페이스북은 2.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이런 식음료 쪽, 레스토랑 쪽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넷플릭스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독자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4분기에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가 2억 명을 넘어섰고 보고서에 따르면 구독자가 이번에 851만 명 늘어서 총 2억 366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10월 가이던스, 옥토버 가이던스에 따르면 대략 이 당시에는 신규 구독자가 한 6만 명 정도, 한 600만 명 정도 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훨씬 더 우세하게 이긴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톰슨 로이터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대략 6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컨센서스였는데 그것보다도 무려 200만 명 더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급성장을 보였다는 것, 이런 가능성을 봤다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만큼 한 16%가량 급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당시에 보였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전장 대비해서 16.85% 이상 뛴 주가로 마감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핀비즈 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는 건 오늘도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항이.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장 열었을 때 이렇게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정받을 새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런 급증에는 어쨌든 지금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 몫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허저우시 이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원래는 이거의 10월 영상 작년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배터리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꼽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언급드린 적 있었지만 이항 디자인을 한 이포트와 그리고 100km급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이포트를 통해서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길고 주행 시간이 짧은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하거나 윈푸시의 12대 늘린 캐파 증설을 통해서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에 인수됐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그 2위였던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이거를 굉장히 대량 생산해버리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혁신으로서 꼽을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확 낮췄는데 프로토타입의 레벨에서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확실히 ASP를 얼마나 다운시키느냐가 경쟁력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9천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유니트리는 1000만원대이면서 차세대 모델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항의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184 모델은 2015년부터 시범 비행을 많이 했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무인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도 무인운전이 가능했지만 블레이드가 8개이고 암이 4개였기 때문에 184였는데 1인승이고 그래서 분산 동력을 통해서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때에는 프로펠러가 16개고 암이 8개인 기종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꼽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2인승 모델로 개발을 했고 똑같이 35km급이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2인승 모델로 갔고 이후에 216 모델은 암이 8개, 블레이드 16개로 일부 블레이드나 모터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fail-safe 시스템이라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한 모델입니다. 이전보다 시범 비행 횟수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여러 국가들을 거쳐서 테스트 플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한 기종이죠. 216L과 216F도 해당 기종의 바리에이션 모델이고 해당 모델이 100km급으로 만약에 차세대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그렇게까지 멀리 날릴 일은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척도로 바라보는 것이 강할 것 같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비행할 수 있냐 그런 본격적인 상업성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뭘 사고 뭘 팔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코너도 잠깐 넣었는데 아크인베스트에 대해서 아예 처음 산 기업은 원라이프 헬스케어이고 두 번째는 쉐어 대비 많이 담은 기업은 스킬즈입니다. 여기는 모바일로 게임하는 기업이고 아크 W에 편입되어 있죠.
세 번째는 세일즈포스,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아크로벳, 인디자인 등 뭐 서비스는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넷플릭스였고 기존 주수 대비 19.8% 추가했죠. 여섯 번째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였고, 일곱 번째는 패스틀리, CDN 그룹, 그러니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전에 아카마이 사례를 들리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뭐 세련되게 표현하고 차세대 산업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엣지 컴퓨팅 기업이다, 이렇게도 꼽을 수 있겠죠. 여덟 번째는 바이오테크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로 팔았느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판 것은 8.55% 정리한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메르카토 리브레입니다. 동남아의 대표가 C 리미티드라면 여기는 이제 메르카토 리브레죠. 두 번째로 6.56% 정리한 기업은 스냅챗입니다. 세 번째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업이고, 네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3.11% 쉐어를 정리했고, 다섯 번째는 크리스퍼, 여섯 번째는 컴퓨젠, 여기는 슈레딩거 같이 어떤 바이오 시뮬레이션 기업이고, 일곱 번째는 로쿠, OTT 플랫폼으로 꼽히는 기업이죠. 여덟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에 투자한 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번에 새롭게 제일 높은 스트리트하이 목표가를 좀 더 받게 됐습니다.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인 콜린 러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먼저 가장 큰 규모로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불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았는데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자율주행에 있다, 이런 뷰는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라이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카메라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 루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2.0이 커다란 도약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이전에 예로 들었던 이 레이블링 작업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AI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이런 레이블링하는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들을, AI를 코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소프트웨어 2.0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딥스케일 인수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 서치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훈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조 슈퍼컴퓨터가 양산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훈련의 루프 속도를 높여주는 과정이죠. 딥스케일 당시에 인수에 강화했던 내용을 소개드리면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체의 뉴럴넷을 상당히 그룹화시켜서 간단하게 한 번에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년 한 11월쯤에 얘기해서 이 썸네일에서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콜린 러시로 돌아와서 테슬라식 L2에서 L4로 가는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없는 테스트 마일을 상당히 많이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테슬라 FSD 베타가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이고,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486달러에서 1036달러로 크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늘렸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이미 거의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모델이기도 해서 조금은 편향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팀랭크에 등재된 콜린 러시 같은 경우에는 12위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2025년 예상 EPS에 85배의 PE 멀티플을 적용한 금액을 1036달러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모델 Y가 처음 딜리버리 된 후에 제퍼리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였습니다. 크게 본다면 프라이스 타겟은 기존의 650달러에서 이번에 775달러까지 높였죠. 불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시나리오 PT로 900달러를 제시했고, 다운사이드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00달러를, 가격을 아무래도 미래가치 반영이기 때문에 밴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로 가격을 높인 논거는 경쟁자들이 전기차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줬고,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많은 해자들을 구축해놨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의 벤치마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퍼리스는 2020년 예상에 대해서는 EPS로 1.14를 예상했고, 넌주 AAP는 2.25, 그래서 PE로 본다면 746배, 넌주 AAP는 377배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6달러까지 EPS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GAAP 기준으로는 319배, 그리고 넌주 GAAP 기준으로는 3.95달러를 예상했기 때문에 215배. 내년 같은 경우는 4.42달러의 GAAP를 예상했고, 그리고 GAAP 기준 PE는 192배까지를 바라봤으며, 넌주 AAP 기준으로 본다면 5.78달러이기 때문에 PE 기준으로 본다면 멀티플을 147배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까지의 멀티플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가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기가 뉴욕이 건설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바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인버터까지를 내놓으면서 솔라 루프와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ESS 전체적인 뭐 파워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전체 태양광 테슬라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지셔닝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협력업체를 통해서 테슬라가 설치하는 거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협력업체가 500명 정도의 테슬라 함께할 사람을 구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페어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인스톨러, 솔라 인스톨러 설치자죠. 그러니까 설치자는 시간당 16에서 26달러 정도, 그리고 86명을 모집하고, 면허가 요구되는 태양광 전기 기술자들은 24에서 51달러 페이 정도를 받고 일하게 되고 15명을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솔라 루퍼, 그러니까 태양 지붕을 올라가서 설치하는 그분들은 16달러에서 32달러 57명을 모집하고,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는 16에서 32달러로 28명을 대략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집은 1월 27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상으로 채용 이벤트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가격을 일제히 내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가격을 42,900유로에서 39,990유로로 줄였고요. 그리고 롱레인지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52,490유로에서 이번에 49,990유로로 가격을 인하했고, 가장 비싼 퍼포먼스 모델 3도 58,990유로에서 54,990유로로 상당히 한 4,000유로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제 보다 보니까 미국의 기존 매년 탄소 배출은 레퍼런스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과 산업용, 주거용, 운송용이 주로 꼽히죠. 이 과정에서 주로 기존의 미국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은 보이시다시피 운송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급격하게 굉장히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상용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져 있지만, 이게 전기차, 이게 기존 차일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당겨져 있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